사람들이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는 이미 마음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자신의 마음을 결정시키는 근거에 불과합니다. 금은 절대 안전자산입니다. 금은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금은요 그냥 달러의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도 보면은 노령화가 심한 나라들일수록 국가부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가부채 문제는요 뭐 정부가 방만하다거나 국민들이 포퓰리즘을 떨어야 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인 노령화 때문입니다. 일단 관세 처음 시작할 때 미국의 재정 위기, 부채, 정부 부채가 위험 수위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었는데 팀장님 자료 보내주신 거에 보면 이게 경기 침체기랑 연관이 있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채 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주제를 이제 부채 쪽으로 옮겨가면 우리가 이제 미국 채금리가 뭐 경제도 나빠지고 물가도 안정되는데 여전히 막 4%대 있죠. 물론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왜 미국 채금리가 이렇게 높냐? 라고 물어보면 부채가 그렇죠. 저렇게 높은데 금리가 높아야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부채 때문에 채권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귀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부채가 많아 보이지만 녹색 선이 미국의 GDP 대비 부채입니다. 부채는 GDP 대비로 봐야죠. 네. 절대 금액을 보시면은 이제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GDP 대비 부채를 보시면은 많이 늘었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미래를 다 봤으니까 이제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13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13년. 그럼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가 폭증했었습니다. 네. 이때가 사실 더 심각했어요. 지금보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에 대비해서는 코로나 때 한번 부채가 늘었다가 GDP 대비 지금은 뭐 그래도 조금 줄어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금융위기 때는요. 뭐 감소는 그냥 늘기만 했습니다. 그 금융위기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에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등급을 처음으로 깠어요. 그렇죠. 트리플 A를 더블 A로 깠습니다. 그때 충격이 지금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은 세 군데가 다 내린 상황. 지금 다 내린 상황이죠. 물론 이제 뒷부분으로 내렸죠. 근데 제가 그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2011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도 이제 부채 때문에 뭐 난리 난다, 부채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어.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 펀더멘털은 성장과 물가죠. 네. 그럼 성장과 물가 대비해서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부채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성장과 물가를 따라가는데 금리가 여기에 부채라는 이슈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2011년에. 그러면은 성장 물가에 따르면 이게 적정 금리인데 부채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만큼 높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이. 네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2011년에 실제로 성장 물가보다 금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좀 지나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성장 물가로 돌아와요. 부채가 있는데도. 부채가 지금 하나도 안 줄었잖아요. 네. 그게 늘기만 했지. 안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금리가 다시 성장 물가로 회귀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 부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 이번에 OBBA법 네.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하죠. 참고로 이제 제가 부채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GDP 대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2011년에도 기억하는 게 그 오바마 케어 기억나세요? 네. 그 오바마 케어를 오바마가 정말 필사의 사명으로 자기 임기에 무조건 하고 간다. 그래서 실제로 했어요. 거의 끝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2016년에 임기 끝나기 직전에 오바마 케어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오바마 케어가 나왔을 때 미국의 의회 예산국, 뭐 책임감 있는 의회위원회, 모든 언론과 기자, 경제학자가 이거 나라 망한다. 오바마 케어 하면 재정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재정이 계속 악화돼서 부채 폭증으로 금리 폭등할 거고 이제 망한다. 다 이랬어요. 근데 이 그림 잘 보세요. 오바마 케어는 2014년인가 15년인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GDP 대비 부채가 별로 안 늘었죠. 그냥 거의 정체 상태잖아요. 이 금융 위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거지 오바마 케어 때문에 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때 오바마 케어 때문에 부채 늘었다고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없어. 그런 건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트럼프 1기였잖아요. 트럼프 1기 때도 대규모 감세 안 나왔잖아요. 그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분들이 나라 망한다. 큰일 난다. 부채 이렇게 나오면은 감세 이렇게 하고 나간다. 근데 안 늘었잖아요. 이번에 OBBA 법안도 그렇죠. 똑같죠. 나라 망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채는요. 특정 정책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누구고 뭐 어떤 정책을 썼고에 의해서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대신 침체가 오면 늘어납니다. 침체. 경기 침체가 오면 예. 부채가 GDP 대비 부채가 늘어난다. 어쩔 수 없이
침체 때는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채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TV나 뉴스에서 부채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오르기도 해요 금리가.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미국채 금리는 결국 성장과 물가를 따라가요. 그게 부채가 그럼 그동안 부채는 계속 늘었잖아요. 네. 근데 왜 부채는 계속 늘었는데 장기적으로 성장과 물가를 계속 따라갈까요? 그 이유는 부채가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에. 그럼 여기서 그럼 하반기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부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침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몰고 가요. 자, 그러면 사고 날 확률 이런 거죠. 침체라는 건 우리가 부산까지 4시간 걸린다, 6시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고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뭐 침체를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침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레인지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뭐 둔화된다, 약화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침체는 좀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침체까지 말씀 안 드리고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 영향이 이제 올해 경제를 둔화시키는 거고 내년은 고금리 더하기 관세 영향입니다. 관세가 미국은 관세의 역사가 많아요. 시차를 1년 두고 경제를 폭망시킵니다. 늘 주장하시는 관세는 디플레다. 디플레죠. 이미 2018년 사례가 있죠. 2018년에 대중국 관세를 시작했죠. 네. 19년에 미국 경제가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그것도 관세. 근데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았어요. 즉 내년도는 좀 조심스럽게 경제를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럼 올해 하반기 미국 증시는 정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세요. 미국 고용이 폭망했어요. 네. 그럼 주식은 올라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져야죠. 올랐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는 이미 마음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자신의 마음을 결정시키는 근거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이 나빠져요. 그러면은 팔기로 생각한 사람은 오, 경제 안 좋네. 팔아야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금리 내리겠네. 사야지. 시장의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뭐 또한 그러니까 재료라는 게 악재와 호재가 있을 때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다. 그럼 이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난 사기로 결정한 겁니다. 반대면 팔기로 결정한 거고 지금이 사기로 결정한 마음인지 팔기로 결정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뭐 경제가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금융시장에 이제 오래 있어 보면 경제 펀더멘털과 주가 간의 궤도는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95년, 96년에 워렌 버핏이 미국 주식은 고평가됐다. 나 안 살래. 그랬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 그린스펀도 미국 증시가 좀 고평가된 것 같다. 이제 버블이란 말까지는 안 썼지만 조금 거품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년 동안 더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워렌 버핏이 60대였거든요. 60대인데 사람들이 다들 뭐라 그러냐. 노인네가 노막 일찍 왔네. 다들 이랬습니다. 버핏한테. 상상해 가십니까? 워렌 버핏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 부시가 이제 맨 처음에 경제자문위원단을 꾸렸는데 자문단 중에 몇 명이 이제 집권을 하고서 했을 때 이제 미국의 모기지가 문제가 많다. 네. 얘 이거 한번 사고 싶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당시에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모기지 채권에 대해서 숏을 쳤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2008년까지 계속 이 모기지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물론 나중에 망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상이 결국 정도로 돌아가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필사적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필사적임을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나와의 싸움에서 매일 지는 나는 얼마나 강한가. 그 상대방 나가 네, 상대방의 맨날 나를 이기는 그 나는 얼마나 강한가. 네. 저의 에고도 얼마나 강한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한국 증시 좀 잠깐 네. 짚고 갈게요. 예. 세제 개편안 나오면서 네.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워낙 많이 나온 얘기는 해도 뭐 제가 이런 걸 평가하거나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 정치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 쉽겠다는데 그리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민도 이제 여의도에 사시는 이제 국민들이 있고 이제 또 전국에 뭐 사시는 또 국민들이 있는데 그 국민들이 원하니까 세법 개정을 저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단 1도 뭐 불만이 있다거나 뭐 평가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어가 주는 영향이 네. 딱 느껴지는 게
금융투자소득이냐, 네. 불로소득이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철학적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로소득이죠, 뭐 사실. 금융투자소득은 그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뭐 부동산 투자해서 먹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불평등에 대한 이제 감정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규제로 이제 일부 규제를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론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들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신 정책일 것이라서 뭐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뭐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아까 이제 강달러로 돌아서는 뭔가의 흐름이 잡히면 국장도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새 정부는 이제 주식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전고점 한 2021년 한 3,316 요거를 올해 안에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증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큰 흐름에서는 좀 고평가돼 있을 수 있다. 현재는 뭐 적정 가치 정도 이제 왔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고평가돼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금값이 요새 살짝 올라가던데 이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떨어지고 침체되다 보니까 그래도 금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가 싶긴 한데요. 네, 금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굉장히 많은 자산인 것 같습니다. 금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을 제가 잘 못 봤어요. 금을 뭐 안전자산이란다거나 특히 금을 안전자산으로 알고 그렇게 계시죠.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금은 절대 안전자산입니다. 금은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금은요 그냥 달러의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자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러의 신뢰성이 좀 약해질 때 이제 올라가는 자산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고 금 가격이 뭐 사실 뭐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한 올해 중으로는 좀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정체된 상태고 올해 초 작년 말에 많이 이제 올랐었고 근데 금은요 그냥 뭐 꾸준히 저는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제 기본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뭐 얘기는 안 했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를 결정하는 것 이게 뭐냐? 노령화입니다. 노령화가 커지면 국가 부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재해 같은 겁니다. 자연재해. 내가 자연재해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KDI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지만 노령화가 진행되면 가계부채가 줄어요. 가계부채는 준다. 네, 줄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다 GDP 대비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채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는 현재는 낮은 편이고 가계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 바뀝니다. 어쨌든 총량은 비슷한데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보면은 노령화가 심한 나라들일수록 국가 부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가 부채 문제는요, 뭐 정부가 방만하다거나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떨어져야 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인 노령화 때문입니다. 노령화가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금 낼 사람 없죠. 의료비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죠.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국가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금은 그런 면에서 좋겠죠. 왜냐면 달러에 대한 신뢰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달러에서 도망칠 게 또 없어. 달러가 아니면 유로? 유럽은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더 망해가고 있는데. 그럼 어디 뭐 일본?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갈 데가 금이랑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반대쪽에 있는 게 금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를 뭐 난 안전자산이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화폐 가치의 신뢰 훼손으로부터 날 지킨다. 의 개념으로 이제 가져가실 필요가 이제 있고요. 금의 연간 산출량은 대략 1에서 2%로 굉장히 이제 스테이블하게 증가하는 면들이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중 유동성은 계속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지 않습니까? 노령화가 되면 더 빨리 증가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상대 가격인 금의 가격은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맞을 거고 그렇다고 이제 금이 뭐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자산 가격은 계단식으로 증가합니다. 한동안 쉬다가 갑자기 증가하고 또 쉬다가 갑자기 증가하고 그래서 금 가격도 뭐 지금은 많이들 이제 올랐다 하시는데 사실 금 가격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2,200불 온스당 넘고 지금은 이제 3,300, 3,400 뭐 이러고 있는데 옛날 쉬었던 거에 비하면은 뭐 그래도 꾸준히 저는 사실은 진정한 금의 상승장은 2020년대보다는 2030년대쯤일 것으로 이제 보고는 있는데 뭐 이번 20년대에도 꾸준히 가지고 가면서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제가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하면 보통 인플레를 생각하시는데 인플레는 자산 가격 인플레를 말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뭐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든가 노령화가 심해진다든가 이제 제도가 너무 경직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국가가 돈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유동성을. 그럼 국가는 유동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엔터키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엔터키로 찍으면 돈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중앙은행은 엔터키로 만들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렇죠. 국채. 그래서 국채의 증가가 늘어난다는 건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는 뭐 물론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시 늘어나는 것도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이긴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노령화가 심해지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동시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고 거기서 날 지키는 방법은 공급이 한정된 재화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고 저희가 새롭게 만든 예. 마지막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뭔가요? 네, 밸런스 게임이라고. 예. 투자 성과를 낼 때 종목. 더 중요한 거. 종목. 이머징 비중을 확대한다면 그래도 큰 인도로 하겠습니다. 내년 반등 기대 업종. 조선건설로 하겠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태도는 결과 확인으로 하겠습니다. 더 신뢰하는 정보는 저는 뉴스는 신뢰하지 않아요. 차트.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9월 연준의 금리 결정은 인하로. 인하.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인데 뉴스는 희망적입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네,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요? 파월. 그럴 줄 알았어. 일부러 그래서 이걸 넣어봤다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사람들 일반 생각을 따를 수가 없네. 네, 그 마지막 그러니까요. 질문은 그러실 줄 알아서 넣었습니다. 네. 네, 오늘 먼저 올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